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네, 문제집 148페이지 보시고요. 설명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남편이 있고요. 여기 꽃집 아가씨예요. 기억나시죠? 네, 병녀가 아내. 그래서 남편이 돈을 주고 꽃집 아가씨는 꽃을 주죠.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 요약자. 승낙하는 사람을 낙약자. 그 아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3자 내지는 수익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꽃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각각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대가관계. 그 다음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 내지는 기본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낙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이행관계 내지는 극부의 실현관계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어요? 꽃아이 나는 남편. 아내에게 꽃 사다 주면 보상관계, 대가관계, 이행관계. 그래서 꽃아이 나는 남편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제3자를 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게 그대로 성립 요건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성립 요건은 첫 번째 제3자를 위할 것. 이걸 뭐라고 바꿔치냐면 제3자 약관의 존재 그러죠. 두 번째 계약을 누가 합니까?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하죠. 그 계약의 당사자가 요약자와 낙약자예요. 그러면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하는데 그 관계를 뭐라 그래 표현해요? 보상관계.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그러죠. 자, 그럼 제3자를 위할 것 그러면 제3자 약관의 존재인데 이때의 제3자는 물권이나 준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약정도 가능하다.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약정, 지금 이와 같은 약정은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건데 물권을 취득하게 해도 좋고 준물권 행위도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준물권 행위 어떤 거 기억나셔요? 물권 행위에 준한다 그래서 준물권 행위라 그러죠?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를 합쳐서 우린 처분 행위라고 합니다. 준물권 행위는 어떤 게 있어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그죠? 제3자가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3자가 준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제3자는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중인 법인이나 또는 제3자가 태아라고 해도 아직은 사람이 아니죠.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태아를 위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할 수 있다. 계약할 것 그러면 이건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된다 그랬죠.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하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고 그 관계가 유효해야 됩니다.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죠. 고로 당사자에게만 취소권이나 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 해제, 원상회복 청구권은 당사자의 권리니까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성립 요건은 몇 개예요, 지금? 두 개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권리 취득의 요건일 뿐이지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합니까? 낙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낙약자에게. 그럼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꽃줘, 이행청구 아니면 돈줘,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는.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요거죠.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3자 권리의 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제3자 권리가 확정되니까 요약자, 낙약자는 합의로서는 자기들끼리 합의로서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예컨대 보상관계가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등으로 무효, 취소되더라도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봤고요. 관련해서 149페이지 3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집을 팔면서 매매대금은 을이 갑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병에게 주겠다. 그거죠.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죠. 이 경우 병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두 가지. 이행청구 아니면 손배청 그랬죠. 기억. 갑 또는 을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요? 틀렸죠? 어디가? 갑 또는 을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니은 갑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오로지 두 가지 이행청구 아니면 손배청. 디귿 을의 채무 불이행 시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죠? 요건 되죠. 리을 을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 후 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권. 가능하지요? 요게 이행청구하고 손배청 두 가지잖아요. 그죠? 네, 두 가지만 을에게 인정되는, 병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관계와 보상관계 문제인데 칠판 보시고요. 갑이 집의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을이 매매대금,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죠. 그럼 각각의 이 의무가 발생했는 건 매매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병이라는 채권자가 갑과의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저당권자, 그 다음에 얘는 채무자. 그래서 돈 빌려주고 저당 잡혀있는 관계. 그럼 이 관계는 뭐예요? 대가 관계다. 예를 들어 집값이 2억인데 지금 1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갑이. 그 상태에서 갑이 대출 있는 상태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그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이 대가 관계하고 요거는 무슨 관계예요? 매매는 보상 관계죠. 대가 관계와 보상 관계는 별개인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별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대출 받은 거는 얘하고 얘 사이 관계고 매매는 갑과 을 사이 관계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대가 관계는 보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랬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대가 관계가 무효 취소됐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따라서 무효 취소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얘한테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 관계가 무효나 취소됐다 그러면 제3자에게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상 관계로서는 제3자에게 무효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어요. 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보상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그걸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꽃 줘라고 하니까 얘가 못 준대요. 왜 못 주냐 그랬더니 니네 남편이 지금 돈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꽃을 못 주겠다. 그 말은 돈을 입금을 해줘야 꽃을 준다라는 것은 뭔 얘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을 지금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뻑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가관계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낙약자는 대가관계의 무효 취소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병이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등이 발생하면 보상관계의 기인한 사유로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 연습 한번 해보죠. 자, 149페이지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죠. 2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자, 낙약자와 요약자와의 계약을 무슨 관계?
보상관계. 그죠?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4번.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현존할 필요 없다 그랬죠? 유아나 설립 중의 법인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될 수 있고.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해서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준물권행위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죠. 자, 그 다음 문제 150페이지 4번입니다. 틀린 것. 1번. 계약 체결 당시에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그쵸? 2번.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더라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 그랬죠?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제3자 권리는 확정되었잖아요. 확정됐기 때문에 계약을 합의 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효력이 없죠. 3번.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4번. 낙약자는 기본관계, 대가관계, 보상관계죠? 보상관계의 흠결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죠? 예. 보상관계는 직접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5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통정 허위 표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의 무효로서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보상관계가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자, 다시 149페이지 1번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누구? 낙약자. 2번.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요약자와의 계약은 뭐죠? 보상관계.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4번.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제권은 없고. 5번. 수익의 의사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게 제3자 권리의 확정이라고 했죠. 자, 148페이지 문제입니다. 1번.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쵸? 2번. 이의 경우에 채무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즉 낙약자가 제3자에게 수익을 할래 말래라고 최고할 수 있죠. 근데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 수익을 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존 상태가 고정되는 것이니까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번. 낙약자와 요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 법률관계, 즉 대가관계에 기인한 항변으로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가관계는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4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을 합의로 해제할 수 없다. 할 수 없지요. 왜? 제3자 권리의 확정. 제3자 권리가 확정되니까. 5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예?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제3자 권리는 확정됐지요.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죠. 그럼 요약자와 낙약자는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로서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3자 권리 확정하고는 다른 거야. 합의로 당사자가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지. 이건 지금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을 통해서 법정 해제권을 취득한 거예요.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제3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자, 5번입니다. 150페이지 5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1억 원이 있으므로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이거 똑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토지를 팔고 그러면 을은 매매대금 줘야 되는데 병에 대한 채무, 갑의 채무를 대신 을이 갚아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1번.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을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란 병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1번 맞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와 같은 사례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2번 갑병 사이의 법률 관계 무슨 관계야?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했다면 을은 병에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대가 관계는 보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흠결되었더라도 보상 관계로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따라서 낙약자는 제3자에게 그 주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면 보상 관계가 무효가 됐지요? 병이 선의인 경우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나요? 아니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관한 주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란 병은 을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요?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이행청구 아니면 손배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5번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란 병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제3자 권리가 확정되었지만 이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니까 이건 법정 해제권이고 요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받을 필요가 없죠. 자,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입니다. 칠판 보시고요. 이제 우리는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그 다음에 계약의 소멸 파트로 넘어온 거예요. 계약 성립은 청약 승낙에 따른 성립, 의사 실현, 교차 청약,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쌍무계약의 공통의 효력으로서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계약의 소멸, 그래서 뭐가 나와요? 해제와 해지가 나오죠. 이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해자가? 이게 뭐죠? 뿔각이에요. 뿔각인데 그 뿔각을 칼로 소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칼로 소뿔을 칼로 해체시킨다. 그래서 이게 해자예요. 무슨 해? 풀해. 해체시킨다 그러면 풀어 제끼는 거 아니에요. 푸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푼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뭐가 생기죠? 법적인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죠?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건 연결되어 있는 의무죠. 그래서 이거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그걸 풀어주겠다라는 뜻의 해자예요. 구속력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해제와 해지는 일단 계약에서 쓰는 표현이라는 건 알겠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구속력이 발생했잖아요. 그걸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구속력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런데 제와 지는 다르죠. 지는 그칠 지자예요. 멈추다. 길을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가는 거죠. 근데 이 제는 뭐예요?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꽃을 키우다가 뿌리째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소구표가 있고 얘는 소구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해제와 해지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일시적 계약에서 그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해제입니다. 근데 해지는 비 오다가 멈춘 듯이 이미 멈췄으면 그 다음부터는 비가 안 오지만 그 전에 비 온 흔적은 남아있지요. 그걸 우리는 그칠지라고 해서 해지라고 해요. 요거는 계속적 계약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소급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소멸한다. 그 두 개의 공통점은 뭐죠? 해제와 해지는 공통점? 예?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자 형성권, 이건 동시에 둘이 같은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두 개 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대다수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해제라고 해요. 해제. 자, 구별하는데 철회나 또는 합의해제 실권약관을 구별하는데 철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얘도 형성권이에요. 다만 의사표시가 효력 발생하기 전에 되돌리는 것을 철회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의사표시가 효력 발생한 이후에 하는 거고 얘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되돌린다 그러면 그걸 철회한다라고 표현해요. 해제라는 말을 쓰지만 합의 해제는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계약. 의사표시 몇 개? 두 개. 그러면 계약 해제다 라고 하면 이건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 예? 단독행위. 그냥 요거는 해제, 단독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 해제가 단독행위라면 해제 계약은 계약이다. 의사표시 두 개.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해제 계약은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어떻게 해요?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계약 해제는 그냥 해제인 거예요. 왜? 해제 앞에는 계약이 다 들어가니까 생략된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해제 계약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해놓고 해제 단독행위네.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요런 가르치면 안 돼요.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합의 해제. 요거하고 요거 구별하시고 실권약관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실권약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고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다. 여기서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일 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자동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권약관은 오토매틱 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중도금이 채무 불이행되면은 오토매틱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 의사표시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게 되면 이때는 오토매틱 해제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잔금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실권약관의 효력 발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가서 다시 보시고 자,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냐면 자기들끼리 약정을 하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약정 사유가 아니면 법률의 규정으로 자동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그걸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죠. 예컨대 계약금을 지급하고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나요? 돌려받으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24시간 이내에 돌려받으면서 해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해줘야죠. 내일모레 시험인데 그죠? 없죠? 예? 다만 뭐 하면 약정하면 가능하다. 약정하면. 그죠? 자, 그러면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약정 해제권이 발생하고 또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요거 두 개는 별개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별개인 겁니다. 그러면 법정 해제권은 언제 발생하냐면 채무 불이행일 때 발생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재지변으로 채무 불이행됐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크게 이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이행 지체 상태, 이행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 이행 불능 상태,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했어요. 불완전 이행 상태, 공사 자체를 안 했다 지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회사가 부도나서 이행 불능, 부실공사했다 불완전 이행. 이 세 가지를 전통적으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학자들은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를 채무불이행의 형태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소수학자고, 이거 우리 어디서 들은 용어예요,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어디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위험부담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채귀나 수불,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 그거잖아요. 이거는 채권자가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는 거를 지금 수령지체 내지는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네. 이것도 채무불이행 형태에 포함하자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소수학설이고, 전통적으로 채무불이행 형태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러면 요거 왜 구별을 하냐면, 추후에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행지체 문제로 가는 거예요. 불완전 이행은. 추후에 보완이 가능하지 않아요. 보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이행 불능의 문제로 해결한다. 그러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채무 불이행 형태는 크게 두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불완전 이행은 추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지체냐 불능으로 나누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얘는 예? 뭐예요? 이행이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죠? 얘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한데 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고. 예? 그럼 여러분이 공부 안 하는 건 불능이에요? 지체예요? 지체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불능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법은 다른 취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불능이라면 이제 끝난 거죠. 기대 가능해요? 기대 가능하지? 이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못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해제하는 거예요. 요 불능이 발생하면 바로 해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가 생기면 이건 가능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한다. 반드시. 최고가 뭐라 그랬어요? 최고. 독촉이란 말이에요. 독촉. 응? 이 최자가 무슨 최? 예? 재촉할 최. 재촉하다. 고는 알릴 고. 거듭 재촉해서 알리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최고라고 하고,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독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독촉. 이걸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 독촉 절차를. 그러면 불능은 어차피 가능하지 않으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이행지체일 때는 최고라는 게 원칙이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정기행위라고 하죠. 정기행위나 명백한 채무자의 이행 거절이 있었을 때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행 지체에서는 최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최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예요. 정기행위나 또는 명백한 이행 거절. 이해되셔요? 그럼 정기행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정기행위예요? 예를 들면 결혼식에 화환을 보낸다. 또는 장례식에 조화를 보낸다. 그거 다 정기행위죠. 근데 결혼식 다 끝난 다음에 화환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장례식이 다 끝났는데 그때 가서 다시 조화를 보낸다고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권의 행사를 보는데, 해제권이 이렇게 발생하면 일단은 이행 지체일 때는 최고를 하고 해제하지만 이행 불능일 때는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행 지체일 경우에 해제권의 행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그래서 이행 지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일단 최고를 한다 그랬죠. 최고를 하면 상당한 기간을 주고서 최고하는 거예요. 바로 최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잔금 지급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보통은 내용 증명 보내죠. 상당한 기간, 한 뭐 일주일을 주든 열흘을 주든 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럼 비로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는 시점에 해제의 효과 세 가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달되면 뭐가 나와요? 수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 요 세 가지가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도달되는 시점에.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해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 해제의 과정이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절차가 필요하고. 그죠? 이걸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럼 단독 행위는 조건 기한 못 붙인다 그랬죠? 특히 기한은 소급표 있는 행위는 기한 붙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해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시점을 땡겨보고 싶은 거예요. 좀 빨리 해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요 시점에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 요 시점이 아니라 요만큼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다. 조건 못 붙인다면서요? 그런데요.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건이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는 뭐라면은 최고와 동시에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같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해제 의사표시를 땡겨서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땡겨서. 그럼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효력이 없다가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 시점이 아니라 더 땡겨서 아예 이 시점에 바로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점에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이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걸 더 땡기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 시점에.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행치체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끝나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방금 전에 했잖아요. 실권 약관. 네? 그럼 요 시점에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실권 약관.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죠. 권리를 실효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권리를 실효시키는 계약 내용. 그 말은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가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거 보시면 분양계약서에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실권약관이 들어가 있어요. 실권약관이. 심지어는 말이에요. 기불입한 불입금은 모두 손해배상으로 간주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10회로 분할해가지고 중도금 무이자 할부로 해서 분할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도금이 10회예요. 근데 5회까지 넣고 6회 안 줬잖아요. 그럼 5회까지 넣은 거 전부 다 몰취해버리는 거예요. 건설사가. 네? 그런 식의 분양약관이 많다. 거기다가 실권약관을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잔금을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계약은 해제되고 분양계약은 해제되고 기불입한 불입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의 계약 내용이 있다.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실권약관. 근데 이 실권약관은 판례가 인정해 줍니다. 다만 요거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과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인데 여기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바로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은 얘기가 달라지죠. 왜? 잔금 지급 시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면 이행 지체가 되지 않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면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다면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권약관 오토매틱 해제다라고 약정을 하면 그래서 잔금 지급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뭘 더 따져야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한 번 더 따져야 된다. 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여기서 나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매도인이 집 주고 매수인 돈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잔금하고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죠? 얘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요.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행지체가 저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거잖아요. 그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먼저 이행 또는 이행에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얘가 채무 불이행이 되잖아요. 그 말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먼저 이행 또는 제공하게 되고, 먼저 제공하게 되면 얘는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죠. 요 경우라면 둘 다 안 했으니까 동시에 하자. 안 그럼 난 못하겠어라고 거절할 수 있는데 그 거절권을 소멸시켜버리는 행위가 먼저 이행 또는 제공을 한 행위예요. 이렇게 되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없으니까 이행지체가 성립하잖아요. 성립하니까 바로 실권약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경우가 되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는데 그런데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행지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니까 잔금을 안 주더라도 실권약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목적이 이해지 쓰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잊어버리시면 어때요? 또 하면 되지. 네.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든지. 자, 요게 이제 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관련해서 153페이지 3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 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그랬어요. 그럼 해제권이 즉시 발생하는 경우, 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 차이는 뭔데요? 그렇죠. 최고하느냐 마느냐예요. 자, 1번 쌍문 계약에서 당사자 양쪽이 모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짝대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서로 안 했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러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서로 발생했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당연히 이행지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2번, 정지행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지나버렸다. 시간 맞춰서 예를 들어 출장 부배를 불렀는데 다음날 왔어요. 그날 오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해제권 발생하지요. 최고해야 없이? 최고 없이. 자, 뭐 채무자가 잘못해서 특정물 채무의 목적물을 멸실시켰다. 채무자가 채무를 멸실시켰어요. 근데 잘못해서 뭐예요? 과실로. 고의 또는 과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시켰으면 이행 불능이죠. 최고 없이. 최고 없이. 즉시 발생하죠. 4번 계약 당사자가 해제권을 발생시키려 약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약정 사유예요. 약정 해제권. 그죠? 요건 약정 해제권 즉시 발생하고. 5번 채무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했는데 추원이 불가능하대요. 이행 불능이잖아요. 얘기가 같잖아요. 그죠? 얘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자, 153페이지 5번입니다. 1번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이행에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한다 그랬어요. 이행 불능을. 이게 이행 불능이 맞다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지만 가압류 등기가 있다라는 것이 소유권 이전의 불능 사유이에요, 아니에요? 가압류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잖아요. 그럼 불능은 아니잖아요. 다만 위험이 있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있는 상태로 이전이 되니까 매수인에게는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이때 매수인은 불안의 항변권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 불능은 아니다. 그럼 이행 불능이 아니니까 바로 해제할 수 없다죠. 없다. 이행 불능이 아니니까. 자, 2번 읽어보세요. 2번을 다시 7번 보세요.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자, 요까지. 요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걸? 그렇죠. 요걸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이행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했잖아요. 정한 기간이에요. 정기행위. 그러면 정기행위일 때에는 채무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그래요? 아니죠. 정기행위일 때에도 최고가 필요 없을 뿐이지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행위일 때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합니다. 3번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자, 이건 누가 이행불능했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수인. 이행불능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능이 됐어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잔금까지 제공하면서 해제해야 돼요? 어차피 불능이잖아요. 그죠? 교도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소년범은 어디에 가죠? 소년범 바로 교도소 안 보내죠? 얘는 성인일 때 가는 거고, 소년범은 어떻게 해요? 소년원에 가잖아요. 소년교도소에 이게 속칭 말하면. 근데 왜 바로 일을 안 가냐면 얘는 개전의 정이 있다. 이렇게 봐요.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아직 확고한 애가 아니고 말랑말랑한 애니까 여긴 딱딱하게 굳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형무소라고 한 건 뭐냐면 형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장소인 거예요. 너 범죄 저질렀으니까 네가 범죄에 대한 벌 받아라. 여긴 벌 받는 곳인데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뭔가 교화시키면 변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교도행정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형벌을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응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무라고 하는 거예요. 형무. 형을 네가 져야 될 의무가 있다. 벌을 받을 의무다. 근데 그게 이제 교도로 바뀐 거예요. 교도행정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교육시키고 자꾸 이렇게 재활교육을 시키면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 다시 제대로 살 수 있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얘들은 아직 확정된 애들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게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개전의 정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사실상 불능이다. 얘는 가능한데 지금 지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최고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최고 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능인데 그러면 자기 의무까지 다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어차피 매도인이 불능인데 매수인은 잔금지급 의무를 다 이행까지 해야 되느냐. 그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불능인데. 기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이 동의가 있는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제는 단독행위니까 조건 못 붙인다 그랬죠? 동의해주면 뭐가 문제겠어요? 네. 민사관계에서는 장땡이 뭐예요? 합의가 장땡인 거예요. 합의가 장땡. 민사법률관계에서는 합의가 장땡인 거예요. 5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행 거절. 그죠? 네. 자, 154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 1번. 이행 지체의 경우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상당히 짧은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최고 반드시 하라 그랬죠? 근데 최고라는 첫 번째,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다. 최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최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다 최고예요. 과다 최고. 과다 최고. 잔금이 5천만 원인데 1억 원을 최고를 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최고 효력이 있다 없다? 나눠봐야 된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최고했다 그러면 얘가 최고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효력이 발생하는데 악의적으로 과다 최고했어요. 그럼 이건 최고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많게 최고했으면 적게도 할 수 있겠네요? 과소 최고는 최고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것도 있다. 본래 청구할 금액 범위 내에서는 다 최고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과다 최고만 주의하시면 돼요. 과다 최고는 언제나 최고 효력이 없다 그러면 틀려요. 나눠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위가 뭔지를 따져서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했으면 최고 효력이 없는 것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최고했다면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최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눠서 봐야 돼요. 과다 최고는. 자, 그런데 지금 1번은 상당히 짧은 경우에도 최고 효력은 발생합니다. 틀렸고 2번 해제를 위한 채권자의 이행 최고가 본래 이행해야 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는 언제나 부적법하다. 그가 아니라 나눠봐야 된다 그랬죠? 3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채무는 주된 채무일 때 가능합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일 때는 해제 못하고 손해배상만 가능해요. 4번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해제됐으니까. 예. 5번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게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보고요. 자, 해제권 행사입니다. 해제권 행사는 불가분성이 있다 그래요. 불가분성. 해제권자가 수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은 여럿이 있는 거예요.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자들이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렇게 해제권자하고 상대방이 여럿이 있을 때 해제권은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사의 불가분성이라고 표현하고 1인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갑이 해제권자인데 자기가 해제권을 포기하겠다. 그럼 지 혼자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전부 다 해제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이걸 소멸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할 때는 전원이 다 나서서 전원이 다 상대방에게 다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소멸할 때는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해제권 전부 소멸한다. 그래서 얘가 지혜 조건을 포기하더라도 을병정이라는 사람의 해제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하려면 다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다 같이 안 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불가분성은 왜 필요할까요?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관계가 복잡해진다라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례 문제 나와도 가불병만 나와도 지금 거시기한데 정, 무, 기까지 나오면 욕 나오잖아요. 그죠? 민사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고 누구는 해제권 하고 누구는 행사하지 않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행사하지 않고 누구는 해제권 행사를 받고 누구는 해제권을 못 받고 이런 법률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거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이다. 그래서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는 걸 막기 위한 법기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인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려면 하면 돼요. 다만 특약이 없는 한 이렇게 불가분성을 적용시켜서 간편하게 처리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해제권의 해제 효과입니다. 자, 요때가 3월 1일, 4월 1일 이게 한 달씩 지났어요. 요때 갑이 소유자이었습니다. 3월 1일에. 그런데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4월 1일 날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리고 5월 1일 날 어떻게 했냐면 병에게 을이 지 명의로 돈을 빌려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저당권 설정해서 그 돈을 받아서 얘가 갑에게 잔금을 주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경우지만 보통은 잔금 줄 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요 경우는 특이하게도 을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을 받은 거예요. 특이한 경우죠. 네.
요렇게, 지금 왜 요 사례를 요렇게 만드냐면, 해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해제의 소급표를. 그래서 저당권 설정해서 빌린 돈을 잔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를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의사표시가 도달됐어요. 7월 1일에. 그럼 언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7월 1일에 발생해요? 아니면 을 등기 말소하는 8월 1일에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 효과 발생이. 해제 효과 발생은 해제 의사표시한 건 6월 1일이죠. 해서 이때 도달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 시점에 7월 1일에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8월 1일에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7월 1일이죠. 말소 등기해야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당연히 갑이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그래서 요 시점에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된다. 그러면 해제가 요 시점으로 소급하게 되니까 3월 1일 시점으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3월 1일 시점에 소유자가 갑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 등기는 당연히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당연히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8월 1일 날 말소가 된 거다. 문제는 그럼 갑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 그거죠.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그럼 요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로 소급해서 3월 1일부터 계속해서 갑이 소유자이었던 걸로 되는 것이니까 을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은 다 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판례는 뭐라고 표현한다? 유인론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소급표가 당사자 간에 말소 등기 없이 당연복귀, 당연복귀, 당연복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 유인론이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있다는 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했잖아요. 채권행위, 물권행위죠.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잖아요. 원인이 되었고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된 거니까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어요. 뭐가요? 예? 인과관계가 있다. 그걸 유인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원인이 됐으면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그걸 유인이라고 표현하고 무인이다 그러면 무인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얘하고 얘하고 별개니까 얘는 없어지더라도 얘는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소 등기해야 요 시점에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된다. 이렇게 취하는 건 무인론이고 근데 우리 판례는 유인론을 취하고 있어요. 말소 등기 시점이 아니라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한다. 갑에게. 이걸 유인론. 그럼 민법 186조에 187조예요.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시점에 갑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하죠. 이건 물청, 채청. 힌트, 소유권이 요 시점에 등기 없이도 갑에게 복귀됐으니까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인 갑이 말소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물청, 채청, 물청. 소멸시효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죠? 연결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갑과 을 사이의 소급표를 얘기한 건데 그러면 얘가 소유자로 된 거로 쭉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말소된 건 맞는데 나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잖아. 그래서 이 해제의 소급표로 제3자의 권리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548조 1항 단서에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면 을은 무권리자로 바뀌는 거고 그 무권리자와 거래한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48조 1항이 나왔다. 그래서 548조 1항은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보호되는 병, 이 병이라는 사람은 해제 이전에 법률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보호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눠서 보면 일단은 등기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복귀됐으니까 물권자인 소유권자에게 먼저 자신이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최소한 등기는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호가 돼요. 등기했거나 또는 대항력이 있거나.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라면 이 사람도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압류나 가등기.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보호됩니다. 그럼 보호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해제로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데 그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이라든지 채권을 압류한 채권. 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자야.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고 부동산 압류가 아니라 채권 압류한 사람. 그 다음에 전부 명령 받은 채권자. 이 사람들은 등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얘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가 저당권 설정 계약만을 체결하고 저당권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사람은 해제의 소구표로 인해서 보호되는 사람은 세 사람. 등기했거나 대항력 있거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권자. 이 사람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해제를 하게 되면 무슨 의무가 발생한다?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요 이자의 성질은 부당이득의 성질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이 있으니까. 이때 원상회복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적용되고요. 세 번째, 손해배상 발생하는데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손해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해제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채무 불이행했기 때문이에요? 손해배상의 이유가 뭐예요? 손해가 왜 생겨요? 자, 따져봐요. 갑이 집을 팔고 을이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중도금 이제 받아가지고 계약금 받아서 이제 중도금 줄 거라고 예정하고 다른 집을 또 샀어요. 병의 집을. 그래서 계약금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2억 원에 팔고 3억짜리 집을 샀어요. 계약금 3천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빵꾸를 내버렸네요. 채무 불이행했죠? 그럼 얘는 잔금을 못 받으니까 중도금 못 받으니까 얘한테 매매대금 지급을 못 하잖아요. 3천만 원 띄는 거 아니에요. 얘 손해가 3천이 났네요. 이 3천의 손해는 왜 생긴 거예요? 얘가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얘한테 손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얘한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해제했기 때문에 3천의 손해가 생긴 건 아니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3천의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과는 별개다. 오해하지 말라. 해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채무 불이행했기 때문에 손해가 생긴 거니까 해제를 네가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손해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얘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좀 또라이예요. 성향이. 그럼 얘가 지금 채무 불이행 중도금 안 줬단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했죠? 그러면 해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손해는 손해대로 3천만 원 청구하면서 동시에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네. 아니 나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뒤져가지고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예금 채권이든 다 압류 쳐버리는 거예요. 돈 달라고. 월급까지 가압류 들어와요. 또라이면.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겠죠. 아니 내가 돈 없대는데 이 손해는 손해대로 받아가면서 왜 자꾸 이행을 하래? 돈 없대는데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독한 놈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약의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별개다. 같은 것이다. 별개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손해는 발생해서 청구하는 것이고 해제는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독한 놈이면 계약 이행 청구하면서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럼 얘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해됐지요? 예.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